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의 장영근입니다. 오늘은 그 21세기의 먹거리다 또는 뭐 신성장 동력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항공우주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 개발 또는 우주 탐사는 왜 하는가? 먼저 우리가 과학적 측면에서 우주과학을 보겠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을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빅뱅 이론이 이제 이렇게 우주가 탄생이 돼서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또 인류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은 오리무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태양계 이 내에서의 그 각종 소행성이라든가 이런 행성 탐사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구는 우리 생명체가 딱 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로부터 세 번째 위치에 있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로부터 적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뜨겁지도 않고요. 그렇죠? 지구엔 또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와 비교적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있지 않은 것일까 해서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지난 50년 넘게 화성의 생명체 탐사 활동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과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인간의 그 어떤 그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주 개발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과 우주 과학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에 지금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물방울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에 우주에서 이게 무중력이 상태가 되면은 표면 장력 때문에 저렇게 동그랗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굉장히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체 무게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원형을 표면 장력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우주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물방울을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기서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영상은 우주정거장에서 실제로 이제 중력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몸무게를 재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이제 중력이 상당히 고도 한 400km 올라가면은 이제 중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달에 가면은 한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60kg 중이다.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의 달에서의 몸무게는 10kgg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질량은 60kg 그 자체가 되는 것이겠죠. 다음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그마한 병아리가 저렇게 위아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공중에 뜬 부양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우주인들도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 아래로 또는 머리를 위로 두든 아래로 두든 옆으로 두든 아무 방향으로 잠을 잘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무중력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미스 프로젝터라는 걸 나사에서 했는데요. 북극에 가면 오로라라는 게 있습니다. 고에너지 플라즈마 입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지만요. 실제로는 얘가 통신위성이나 GPS 위성의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런 전자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한테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로라의 발생 원인과 지구 전리층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테미스 프로젝터라는 걸 그 나사에서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미스는 5기의 126kg의 마이크로 위성을 5개로 구성이 돼 있고요. 2007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 중에 이제 제일 바깥에는 지구 반경이 약 30배, 그 다음 두 번째는 20배,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위성은 12배, 그리고 마지막 위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10배 되는 지점에 궤도에 위치를 해서 이런 그 오로라에 대한 영향 분석을 수행한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 발사할 때 그 이제 실제 로켓의 페어링 내에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지금은 이제 과학적 측면에서 우주를 연구를 하고 하는 그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 이제 인공위성이
지구 인류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우리가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하고 적외선 전파를 이용해서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구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기상, 대기 관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해 상황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만일에 홍수가 났다 또는 지진이 났다. 이거를 일일이 이제 보험회사들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기 전에 영상과 이러한 재해가 난 후에 그 영상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불해 줄 정도로 또는 여러 가지 날씨 기상 이변 때문에 요새는 이제 농산물들이 작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작황도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는 사실은 일일이 가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러한 이런 농산물의 작황 현상도 보고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도 내주고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탐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이렇게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구 관측 위성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구 관측이라는 건 지구를 바라보고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궤도라 그러면 이제 평균은 한 지구에서 한 400-500km에서 보통은 한 1200-1300km 정도 고도까지 위치하는 위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굉장히 이제 그 우주에서는 낮은 그 고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랑 위성과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 위성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궁화 위성이 방송통신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종 무선 통신이라든가 국가 간의 다중 전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전화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통신 위성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 중계를 한다 이럴 때 텔레비전에 중계하는 것도 이런 것도 통신 방송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요. 또 무선 인터넷 서비스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통신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궤도 통신 위성이 90년대 말에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저궤도 통신 위성이 이제 이리디움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상용화는 안 됐고요. 미국 육군에서 약 77개의 위성을 이제 우주에 뿌려서 이런 단말기만 가지고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이제 항법위성입니다. 항법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항법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위치 정보, 그러니까 내가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고도 얼마, 내가 움직이는 속도, 현재의 시간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이 항법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항법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각종 무기 체계들이 지금은 이러한 그 GPS 수신기를 달고 있어야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이라크나 걸프전에서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 전투기나 전폭기 가지고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항법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타겟팅을 그러니까 위치 목표물을 잡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항법위성은 뭐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보통은 이제 2만 킬로미터의 중고도에 약 24기 이상을 운영을 해야 우리가 세계 각지에서 이런 항법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GPS 위성이 지금 현재 24기 이상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7기를 발사를 했고 이제 뭐 옛날 거는 다 이제 수명이 종료돼서 죽고요. 현재는 이제 24기 이상을 운영 중에 있다 하는 거고요. 러시아도 이제 글로나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 24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131기의 위성을 발사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럽 연합에서 그리고 유러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 우주국에서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약 30기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 문제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약간의 그 이해 그 충돌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제 갈릴레오 2기를 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갈릴레오를 자기 궤도에 놓는데 제 위치에 정확히 못 들어가서 이제 인젝션 에러가 발생해서 현재 보정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제한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GPS라는 건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군사위성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보잉기, 대한항공기가 이제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007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남의 영토를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침입한 거로 간주를 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미사일로 격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항법 데이터를 민간으로도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GPS를 우리가 수신기만 가지면은 모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차도 다 GPS 시스템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현재 속도가 얼마고 어느 위치로 향하고 이런 디렉션, 방향을 다 제공해주고 있어서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무기체계도 말씀드린 대로 저런 항법 위성 체계, 항법 수신기가 달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자원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인도, 중국까지 이제 달이나 소행성에서 이제 우주 자원을 얻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달 탐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일본이 가구야라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창어라는 달 탐사 위성을 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왜 달 탐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제 낭비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 외계 달이나 소행성에서 이러한 그 에너지 자원을 찾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달에는 지금 태양 에너지들이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이제 헬륨 3와 같은 우리가 핵융합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헬륨 3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자기장이 이게 태양에서 발산되는 헬륨 3가 오면은 그걸 다 튕겨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이게 축적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달에는 이런 헬륨 3 같은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얘가 달을 한 2번만 갔다 와서 헬륨 3를 가져오면은 지구 전체의 인구가 약 1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트리움이라든가 란타늄이라든가 사마리움 같은 히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없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이나 소행성에 가서 우주자원을 획득하자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개인 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달 탐사를 직접 해서 우주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경제성 있게.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분들은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달 탐사라는 거는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갈 데 없을 때 탐사를 해야지 지금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유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공유화 이제 그런 행성이 되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주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는 우주를 탐사를 할 때 일단은 우리가 그것이 우주 비행체가 인공일 수도 있고 그냥 발사체 로켓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주로 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켓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로켓이라는 게 유일하게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가져가서 이제 운반을 할 수 있는 운반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로켓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로 운반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있는 게 아리안 5라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나 또는 각종 이런 비행체들을 우주로 고도 36,000km까지 올릴 수 있는 역동적인 그리고 굉장히 출력이 큰 로켓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미국의 델타2 로켓입니다. 이 영상은 이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성 발사에서 궤도 진입까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약간 한 1, 2분 소요는 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우주 탐사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 측면에서 이제 우주 탐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술이나 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우주 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1957년 10월 4일 날 러시아 옛날 소련에서 이제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이제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불과 무게가 84kg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렇게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저렇게 옆에 나와 있는 다리는 대부분 다 이제 안테나, 지상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고요. 얘는 이제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올라가서 이듬해 이제 1월까지 불과 약 3개월을 채 수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우주에서 이제 역할을 하다 내려왔고요. 두 번째 스푸트닉 2호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생명체가 이제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라이카라는 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실어가지고 이제 호흡률이라든가 심장의 고동이라든가 또는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라이카가 이제 성공적으로 올라가서 얘가 살았다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뭐 워낙에 그 당시에 이제 공산국가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안 하죠. 근데 이제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은 얘가 이제 올라가서 이미 발사해서 상승하는 중간에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그 안에 있더라도 이 로켓의 진동이라든가 그 소음이 엄청나니까요. 뭐 아마도 이 개도 매우 가능성 있게 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뭐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 일단은 뭐 전혀 역할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유리 가가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인, 러시아의 우주인 훈련센터 이름도 가가린 우주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1년 4월에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우주 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구를 바라본 것이 지구는 푸른빛이다 라고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고요.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인은 발렌티나 테레슈코파입니다. 이분은 이제 방직 공장 그 노무자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우수해서 그래서 63년도 6월에 처음으로 보스토크 6호에 탑승해서 3일 동안 우주에 머무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 그 몇 년 전에 완공이 됐죠. 한 3,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은 건설은 뭐 90년대 초부터 거의 뭐 20여 년 걸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완벽한 원래 초기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가 한 400톤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최대 한 7명의 우주인들이 동시에 머무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이소연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제정거장에 올라가서 다른 우주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내부에 이제 우주정거장 내부에 실험 모듈이 데스티니라 그래서 미국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라 그래서 일본 모듈도 있고, 그래서 콜럼버스 모듈이라고 이제 유럽 우주기구에서 만들어서 보낸 모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개발 예산은 약 한 400억 달러 정도 들었는데요. 40조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얘를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운영할 때 운영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가 들 것이라는 지금 현재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 탐사입니다.